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1회 기출문제 1원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과목이 아닌 것은? 자, 봅시다. 1번. 미수수익은 뭡니까? 자산이죠. 그래서 이건 재무상태표에 나온다. 그지?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이자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고 3번.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고, 그죠? 나머지 2, 3, 4는 손익계산 항목이 맞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문제 2번. 다음 거래에서 계정의 증감 내용이 기입될 것으로 바른 것은? 자, 외상매입금 10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답니다. 회계 처리해볼까요? 자, 차변.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대변했었는데, 요게 보통예금으로 결제가 되어버렸으니까 부채가 감소했겠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부채의 감소.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결제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보통예금이 대변에 100만원 기록되겠다. 됐죠. 이렇게 회계 처리할 것이고 요거를 총계정 원장으로 이제 전개해보자 이거죠. 자산 계정은 외상 매출금 보통예금 되겠죠, 그죠? 보통예금. 그리고 부채 계정은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보통예금 입장에서 대변에 기록됐으니까 이쪽에 금액이 100만원 기록되겠고요. 외상 매입금 입장에서는 차변에 기록됐으니까 이쪽 다에다가 기록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되겠네. 답은 3번. 그죠?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총계정 원장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된다. 그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작성하거나 읽는 방법을 모르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꼭 총계정 원장에 대해서는 작성 방법, 읽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됐죠? 문제 3번요. 다음 내용의 가 항목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옳은 것은? 비유동자산은 4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괄호는 뭡니까? 그러면 유형자산 되겠다. 그지?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골라봐라 이겁니다. 뭡니까? 1번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가 유형자산이고요. 임차보증금은 뭐였습니까?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었지. 이렇게 계정과목이 어디에 분류되는지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7월 장마폭우로 인해서 100만원의 건물 지붕이 소실되었답니다. 자,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하는 거죠.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동해가지고 그거를 차변, 대변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회계상으로는 거래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 건물 지붕이라는 자산이 지금 감소한 거죠.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에 뭔가 재해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으니까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을 인식할 수 있겠다. 이거 회계상 거래 맞습니다. 2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럼 100만원이 지급 거절되어서 부도 처리됐답니다. 그러면 요 자산에 대해서 뭔가 지금 감소가 일어난 거죠. 요거 마찬가지 회계 처리 맞습니다. 회계상 거래. 3번.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100만원의 기계장치가 전소되었답니다. 마찬가지죠. 기계장치는 자산이 지금 감소해버린 거죠. 회계상 거래 맞고요. 4번. 신제품 개발 위해서 복판 엔지니어와 100만원의 연구개발 용역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계약만 한 거죠. 계약한 상태는 회계상 거래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아직 아무것도 안 변한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주문하거나 계약한 거나 고용한 거 그런 것 자체만으로는 아직까지 회계상 거래 아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답은 4번 되겠다. 문제 5번요. 아래 상품 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판매 가능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판매 가능 상품 금액 구하라 이거죠. 상품 총계정 원장 그려보면 되겠네. 상품 총계정 원장의 왼쪽에 집계되는 것이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다. 자, 총매출액 이런 거는 관계없는 정보고요. 매출 애누리도 관계없고 기초 상품 제거 이게 필요하겠죠. 자, 상품 자산이니까 내 자리 왼쪽이다. 기초 금액 이쪽에 왼쪽에 적힐 것이다. 그지?
35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요. 총 매입액 10, 50, 000 이렇게 적어주고 매입 애누리는 그 상품 취득원가의 차감 항목이니까 이쪽에 적어주되 마이너스로 적어주면 되겠다. 그지? 14,000원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쪽 반대쪽에 적히겠죠. 37만 원 이렇게 적힐 것이고 판매 가능 상품은 왼쪽에 집계된 금액을 말한다고 했죠. 세 가지를 더해보면요. 35만 원 플러스 10, 50, 000 마이너스 14,000원 이렇게 하면요. 1386000 나오네. 요 금액이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다. 답은 3번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 계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조금 혼란을 주기 위한 정보들이 몇 가지 섞여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 제대로 추려가지고 필요한 정보만 짝짝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겠네. 문제 6번입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유동 항목은 위에, 비유동 항목은 아래쪽에 배치된다. 그지? 자, 그거 머리에 떠올리면서 한번 봅시다. 1번 지급어음 유동부채죠. 미지급 비용 유동부채죠. 예수금 유동부채죠. 사채, 우리 사채는 배운 적 없죠. 요거 비유동부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은 4번 되겠죠. 4번이 맨 아래에 배치된다. 그래서 사채가 등장해서 뭐 이 문제 혹시 틀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런 문제 앞으로 나오긴 힘들어.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 정리했었죠. 이거 사실 우리 아는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요거 세 가지가 유동부채인 거 알잖아. 그래서 유동부채 간에 뭐 어떻게 배열되냐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들어보지 못한 거 이것이 비유동부채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해석할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맞춘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아, 혹시 모르는 지문 한두 개는 등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황하지 말라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나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당황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문제 풀려고 했죠. 모두 다 우리 배운 것에서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유동부채인 거 너무나 잘 알잖아. 그러면 이게 답일 거라고. 이렇게 답을 딱 선택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넘어가시라고. 됐죠? 그렇게 풀라고. 이런 문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사채라는 지문 앞으로 나오기 힘들고요. 나오더라도 이게 답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잘 힘듭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고 가볍게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받을 계정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도 조금 전에 풀었던 6번하고 유사한 사례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문을 딱 확인하고요. 자, 조금 확인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스타일. 자, 풀어볼까요? 자, 거래 내용이 쭉쭉 제시되어 있고요. 회계 처리해봤을 때 대변에 받을 어음이 적히는 것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풀어볼까요? 아는 범위 내에서 1번 거래처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10만 원을 만기 전에 은행에서 할인했답니다. 이거 뭡니까? 어음의 할인 거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회계 처리해볼까요? 여기에 자, 1번 차변에 보통 예금 같은 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차변에 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타난다고 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목이 나오고 대변에는 뭐겁니까?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이루어지니까 대변에는 받을 어음이었다. 그죠? 문제에서 대변에 받을 어음 계정이 기록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 맞다 라고 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닌 것을 찾는 거니까 요거는 답이 될 수 없겠지. 그죠? 2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거래처 발행 약속금 1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어음 만기된 거죠. 어음 만기된 거면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추심 수수료, 그게 중요했죠. 그런데 요 지문에서는 지금 수수료라는 언급 없으니까 그 수수료 제외하고 그냥 회계 처리 해보면 되겠네. 자, 이번에 차변에 보통 예금 같은 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됩니까? 받을 어음이라는 이제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지. 대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기록되겠다. 일반적으로는 수수료 비용이 이쪽 차변에 나타나지만 요 지문 자체에서는 제시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회계 처리 정리해보면 되겠죠.
대변에 받을 엄 적힌 거 맞다 이겁니다. 그죠? 요것도 답이 될 수 없겠다. 어렵지 않죠? 우리 풀 수 있다 이겁니다. 3번 지문의 문제입니다. 거래처가 발행한 환어음 10만 원의 인수 제시가 있어서 인수를 승낙했답니다. 환어음 이런 것도 생소하고 그죠? 인수 제시며 인수 승낙 이런 개념 자체가 처음 들어봤다 이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지 뭐. 4번 지문 확인해야지. 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약속금 10만 원을 배서 양도했답니다. 배서 양도 잘 알고 있죠? 받을 엄을 돈 대신 다른 거래처에 줬다 이겁니다. 그게 배서 양도죠?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받을 엄 적는다. 그것이 핵심이었잖아. 그래서 받을 엄을 대변에 적고 엄을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죠. 그리고 뭐 대신 줬습니까? 그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는 것이 차변에 기록되겠죠.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기록하면 되겠다.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처리였다. 요 4번 지문을 통해서도 대변에 받을 엄 적히구나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좀 생소하지만 요 지문을 답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아까 문제 6번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충분히 풀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답을 선택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문제 자신 없다고 막 계속 이런 지문을 10번이고 20번이고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상황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다시는 등장하기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지문에 집착하지 말고 요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구나 요런 문제에 대해서만 조금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겠다. 됐죠? 풀 수 있다.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요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꼭 풀고 빨리 넘어가자. 확신을 가지고. 뒤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얼마든지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 이제 3번 지문 이거 우리가 몰라도 되는 상황입니다만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이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뭐 궁금증이 막 유발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런 상황은 다시는 시험 안 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것이라고. 들어보십시오. 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몰라도 된다. 자, 엄 종류는 약속엄과 환엄 두 가지가 있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엄은 약속엄이고요. 그거는 내가 너한테 만기가 되면 여기 적혀있는 금액을 줄게 라고 약속하면서 끊어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실무적으로 나오는 엄의 99.9%다. 환엄이라는 건요 이거랍니다. 자, 내가 A거든요. 자, B한테 이제 돈 줄 게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엄을 끊어준다 이겁니다. 내가 직접 줄게 하는 것이 약속음인데 환엄은 이겁니다. C라는 애가 있는데 C는 A, 나한테 돈 줄 게 있는 상황이야. 환엄은 A가 B한테 내가 줄 게가 아니고 C라는 애가 나한테 돈 10만 원 줄 게 있거든. 그런데 요거 나한테 주지 말고 너한테 줄게 라고 시킬게 라고 하면서 끊어주는 엄이 환엄이래. 자, B 입장에서 A 자기가 준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그지? 이게 보지도 못한 C라는 애가 자기한테 준다고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실무에서 거의 안 쓰인다 이겁니다. 이런 환엄이 쓰이는 상황은 국제간 거래 중에서 A, B, C가 다 같은 계열사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쓰이는 것이 환엄이다 이거지. 자, 시험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환엄은 그런 것이고 회계처리는 이거랍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인수제시라는 용어 먼저 설명해야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엄을 A가 B한테 끊어줬어. 그러면 B는 엄을 받았는데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C한테 가가지고 야, A라는 애가 이렇게 엄을 끊어줬는데 진짜 여기 적힌 대로 C 너가 나한테 만기되면 돈 10만 원 줄 거야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 그것이 인수제시래. 승낙은 C가 그래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 인수승낙이래. 됐습니까? 그러면 인수승낙에 대한 회계처리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 C 입장에서 하는 회계처리다 이겁니다. 자, 원래는 줄 돈이 누구한테 잡히겠습니까? 줄 돈을 채무라고 하죠. 우리가 채무 계정 과목이 A 거래처로 잡혀 있을 것이라고. 자, 그러한 채무 계정 과목이 일단 차변으로 없어져 버린 거죠. 대신
B한테 줄 돈이 생긴 거죠. 그러면 B에 대한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생긴 것이다. 어음을 끌어준 거니까 지급어음이라고 쓰면 되겠죠. 계정 과목을. 그러면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생긴다. 이겁니다. 거래처 누굽니까? A가 아니고 B가 되겠지? 이렇게 적어줄 것이다. 10만 원 이렇게 적어줄 것이고 차변에는 기존에 A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했던 그 채무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입금이라고 볼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이런 채무 금액이 없어지겠지. 외상 매입금이라는 금액이 10만 원 없어지는데 요 없어지는 채무는 거래처가 어디였습니까? A겠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A라는 데 줄 돈이 없어지면서 B라는 데 줄 지급어음이라는 계정금이 생긴다. 요것이 인수제시에 대한 승낙이 되겠지. 이해가시죠? 시험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고. 환업 자체가 시험 나오기 힘들고 더더군다나 인수제시, 인수승낙 이런 건 어음수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런 것이 처음 회계를 입문하는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겁니다. 이제 한번 등장했으니까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았다. 됐죠? 요 정도로 충분하다. 됐죠? 이렇게까지 정리합시다. 자, 어쨌든 요 문제에서 느낄 거는 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모르는 지문이 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을 찾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됐죠? 자, 답 확인했고 문제 8번. 다음 중 장부 마감 시 차기 2월로 마감할 수 없는 계정은? 자, 차기 2월로 마감 못한단 말은 수익 또는 비용이다 이 말이죠. 차기 2월은 자산, 부채, 자본만 해당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수익 또는 비용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당자예금 자산이고요. 매입 채무 부채고 매출채권 자산이지. 답은 4번이겠지 뭐. 4번은 뭡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수익에 해당하니까 요거는 차기율 같은 거 없다. 그냥 올해 나타났다가 끝나버린다. 됐죠? 수익 또는 비용이기 때문에 답은 4번. 됐습니다. 문제 9번요. 다음 현금 가부족 계정의 괄호에 들어갈 계정 과목을 찾아볼까요? 현금 가부족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네. 또 총계정 원장 문제가 나왔다. 그죠? 요거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겠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12월 8일에 이렇게 대변 쪽에 3만 원 기록됐습니다. 회계처리를 그냥 정리해볼까요? 12월 8일에 자, 대변 쪽에 현금 가부족이 3만 원 생긴 거지. 현금 가부족 3만 원 이렇게 생겼고 차변에 뭐가 적혔다고? 이게 반대쪽 계정 과목이죠. 현금이 차변에 기록됐다 이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3만 원 많은 거야. 그래서 장부상 금액을 실제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차변 쪽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정체를 못 밝혔으니까 현금 가부족이라고 대변에 기록해 놓은 거지. 그랬다가 12월 10일에 이자 수익으로 대체를 했답니다. 12월 10일에 보니까 차변에 현금 가부족 이렇게 적었다 이겁니다. 정체를 몰랐던 것 중에서 15,000원은 정체가 밝혀진 거지. 알고 봤더니 이자로 돈을 받은 거를 내가 깜빡 잊고 요때 회계처리 못한 거래. 그죠? 정체가 밝혀졌으니까 그 부분은 15,000원이라는 부분은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이제 인식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했다가 12월 31일까지 나머지 15,000원은 정체를 못 밝혔어.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변에 있는 현금 가부족을 일단 차변 쪽에 적어가지고 없애줘야 되겠죠? 12월 31일 날 차변에 현금 과부족 15,000원 이렇게 적고요. 대변에 뭘로 적습니까? 할 수 없지 뭐. 잡이익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지. 정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금이 15,000원만큼 지금 많아진 상황이잖아. 그래서 잡이익이라고 회계처리한다. 됐죠? 이렇게 회계처리죠. 자, 현금 가부족에 대한 정리 우리 이미 알고 있는 회계처리죠. 그거를 총계정 원장으로 나타내가지고 물어봤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적혀야 되겠습니까? 반대쪽 계정 과목이 잡이익이라는 요 내용이 적혀야 되겠죠? 잡이익. 답은 2번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해결한 것이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지? 총계정 원장을 읽을 수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고 못 읽으면 못 맞추는 문제고 그렇게 보면 되겠지. 됐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묶은 것은 뭡니까? 토지하고 건설 중의 자산이죠. 답은 2번 되겠다.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계정으로 처리한답니다. 자, 어음을 꺼내줬을 때 그 거래가 주된 영업활동이면 지급어음이라고 회계 처리하고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했죠. 상품을 매입하는 것은 주된 영업활동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급어음 계정이 맞겠지. 1번 지문 맞다. 자, 틀린 거 찾는 거죠. 2번 120일 만기의 양도성 예금증서는 현금성 자산이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금융상품이죠. 자, 금융상품이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취득 당시에 만기가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것이어야 된다. 120일 만기라고만 제시되어 있고 취득했을 때 만기가 얼마 남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일반적인 로직에 따라서 그냥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이지. 2번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답은 2번. 3번, 4번 읽어볼까요? 당점 발행 수표는 당좌 예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죠? 우리가 수표 끊어주면 대변의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4번,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은 현금성 자산이다. 자,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은 요구불 예금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했죠? 그거를 현금성 자산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것도 정확한 지문은 아닙니다만 2번 지문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다. 그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요구불 예금이다. 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4번 지문이 정확하겠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문도 조금 정확하지 못한 지문이거든. 이런 것도 다시 나오기 힘드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런 지문도 됐죠. 그래서 우리 정확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고. 자,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은 요구불 예금이다. 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놓읍시다. 이것이 훨씬 학습 목적으로는 유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문제 12번입니다. 회계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정한 시간적 범위이다. 시간적 범위 맞죠? 그래서 회계기간이란 거는 기간별 보고의 과정하고 관계가 있는 용어였죠. 답은 1번이지. 1번이 맞는 지문이다. 2번 자산 및 자본의 증감 변화를 기록 및 계산하기 위해 설정한 장소적 범위다. 장소적 범위가 아니죠. 장소적 범위는 우리가 용어를 뭘로 배웠습니까? 회계 단위라고 배웠죠. 또는 기업 실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2번 지문 틀렸다. 3번 반드시 1년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된다. 반드시 1년일 필요 없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관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4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자. 개인인 경우는 이렇게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딱 정해져 있지만 법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도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출발점도 우리 회사는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하면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기간도 6개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기업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법인기업 여기에 틀렸죠. 요 부분이.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회계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1년이다. 뭐 이런 지문이 꼭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틀린 지문이다. 그지?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는 총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요 세 가지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2번, 3번, 4번 틀린 지문일 것인데 읽어나 볼까요? 자, 답은 1번이고요.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아닌 거죠.
3번 매출 할인은 상품 매출 이익에서 차감한다. 뭐 이상한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4번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는 매입액에 가산한다. 가산도 아니죠. 차감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제 14번. 소모품 5만원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거래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소모품 살 때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끔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도 처리한다고 했죠. 소모품.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계정 과목이 차변일 것이다. 5만원 이렇게 쳤고요. 대변에는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외상으로 산 거죠. 외상으로 샀을 때 주된 영업활동이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을 쓰고,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죠. 소모품 사는 거는 주된 영업활동은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오겠다. 대변에 5만원 됐죠. 그러면 답 찾아볼까요? 1번 소모품과 매입채무. 자, 소모품은 맞겠지만 매입채무가 틀렸죠. 매입채무는 주된 영업활동으로 생기는 지급채무를 말한다. 매입채무는 계정과목으로 보면 외상 매입금 플러스 지급어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어쨌든 매입채무가 틀린 거지. 2번 상품이 틀린 거죠. 미지급금은 맞는데. 3번 소모품비는 맞는데 매입채무가 틀린 거죠. 4번 소모품 맞고요. 미지급금 맞다. 그지? 답은 4번 되겠다. 됐죠? 자, 지웁니다.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당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대손충당금에 대한 자료가 쭉 제시되어 있고, 당기의 대손상각비 구하라고 했죠. 이런 문제는 대손충당금을 중심으로 딱 짚게 되는 대손충당금의 총계정 원장을 그려보면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합니다. 대손충당금. 자, 뭐에 대한 대손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자, 내 자리 어딥니까?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내 자리 왼쪽 오른쪽 따질 때는 자산의 차감 항목 이꼴 부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다고 했죠. 부채다 보고 내 자리는 오른쪽이다 이렇게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초금액이 오른쪽에 적히겠죠. 전기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2만원이다. 요게 기초금액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초금액은 2만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자, 당기 중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만원을 대손 처리했답니다. 자, 대손 확정 분계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일단 대변에 기록한 겁니다. 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먼저 기록하고, 부족하면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고 했죠. 대손 충당금 금액이 이미 2만원 충분히 크게 있으니까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만원만 기록하면 되는 상황이죠. 총계정 원장 그려보면 2만원 중에서 만원만큼이 차변에 이렇게 기록되는 상황이다. 됐습니까? 마지막 당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500만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설정한답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은 얼마가 되는 게 목표입니까? 500만원의 1%, 즉 5만원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 다 그려봤고,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상각비가 궁금하답니다. 대손상각비 어떻게 회계처리합니까? 즉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하는 분계를 말하는 것이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쪽에 대손충당금이 뭐가 기록될 것이다. 빈칸 채우기다 이겁니다. 자, 총계정 원장이 마감되면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왼쪽 합계 6만원, 오른쪽 합계도 당연히 6만원 돼야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빈칸 채우기 6만원에서 2만원 빼면 4만원이 빈칸이지.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이 되겠다. 답은 3번 되겠지. 그지? 4만원.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제61회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번 기출문제 다소 까다로운 스타일의 문제가 한 두어 개 출제되었고, 지문도 조금 애매한 것들도 한두 개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기출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울 게 있다, 그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을 찾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